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200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엘프리데 옐리네크의 대표작 피아노 치는 여자입니다. 모녀 사이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이게 피아노 치는 여자가 그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영화로 이제 좋은 평을 받았고 상도 받았는데 뭐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만 하면 영화로 만들 수 없는 소설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영화로 만들었다면 실패한 영화. 그리고 그거는 소설을 영화했다기보다는 소설의 텍스트를 활용한 새로운 영화적 텍스트를 구성함으로써만 아마 성공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 소설의 구조는 보면은 이제 에리카, 어머니, 클레머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병혜 교수가 제 해설의 제목을 기존 신화를 파괴하는 언어적 실험과 시대적 비판 정신이라고 했는데, 언어적 실험은 잘 모르겠고 기존 신화를 파괴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관계를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딸하고의 관계가 형성되는 계기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처음에 보면은 면도칼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영화로 만들 수가 없냐면은 그 면도칼로 여기 표현으로 구멍, 그러니까 질이죠. 그 질이라고 해야 되나? 구멍, 어쨌든 질을 훼손하잖아요. 구멍을 넓히는 행동을 하는데, 이게 면도칼이고 그 면도칼은 아버지의 칼이에요. 아버지의 칼이고 면도칼이고 구멍을 넓히는 행위, 이것들은 중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상징적, 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고, 물리적인 어떤 자학이나 뭐 이런 자기 학대의 구조도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면도칼은 아버지의 성기를 상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또는 뭐 신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친상간의 구조 같은 거를 면도칼로 상징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구멍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게 학대이면서 동시에 남자에 대한 욕망과 열망으로 표현될 수도 있죠. 구멍을 넓힌다는 행위 자체가. 근데 마지막에는 고기칼로 끝나잖아요. 고기칼은 그 어머니의 칼이에요. 굳이 고기칼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여자들은 이제 피해에 익숙하다 그러잖아요. 생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엌에서 요리와 접하면서 다양한 철분이 노출된 붉은색의 식품들을 다루는데, 그 고기칼은 면도칼과 다르게 어깨 쪽을 찌르잖아요. 그리고 어깨는 심장과 가까운 부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사실은 칼이 이제 그녀의 심장을 찌르고 후벼내낸다라고 했을 때 어깨는 심장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이후에 이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칼은 두 가지죠. 이제 여기서 하나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신화에서 말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게 오이디푸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근데 에리카를 뚫고 들어가고, 에리카는 거기서 걸어 나왔기 때문에 소생하는 거죠, 부활하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비극이다라고 보진 않아요. 드러나는 스토리 이면에 드러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 구조에서는 희망과 어떤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곳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면도칼로 드러나는 거세의 상징 장면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거세라를 상징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 말하는 소위 펠로스, 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재하는 것을 무화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재하는 것을 없애는 이제 상징적인 거세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근친상간의 구조가, 아버지의 면도칼을 통한 딸과 아버지 간의 근친상간이 구조가 일어나는데, 근데 아버지는 광인이고, 광인은 사회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는 어머니로 대체되고, 그러면서 근친상간 구조에서 본인의 역할은 상대가 아버지였다가 어머니로 바뀌면서 자신은 다시 여성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이 성적 정체성의 혼란 또는 성적 정체성의 복합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관음증, 남자들이 가는 핍쇼에 남자처럼 가요. 남자처럼 가서 여성의 몸을 관찰하고,
그렇지만 심각하게 흥분하지는 않아요. 동시에 또 남자들이 배설해 놓은 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도 보이고. 반면에 이 사람이 이 주인공 에리카와 관심을 갖는 거는 공원에서 터키 여자하고 터키 남자하고 빈 여자가 섹스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한 거는 자위가 아니고 배설이에요. 오줌을 싼다. 그 표현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몸속에 꽉 차 있는 걸 뜨겁게 오래도록 쏟아내는 것뿐이다. 이건 남성적인 성의 어떤 상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터 크레머가 하는 행위도 보면은 남자는 나무에다가 힘차게 오줌을 갈긴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의 구조는 여성의 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또 남성화한 욕망의 표출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또 여성이기도 해요. 이러한 성적 역할의 혼란과 중첩 속에서 이 자신의 정체성, 그 올바른 정체성, 인간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긴 어렵죠. 영화 속에서 둘이 카섹스를 하는 걸 보면서 자위를 한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어떤 신화적인 배치의 구조 또는 기호학적인 질서 이런 것들과 어긋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영화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면도칼 장면, 여자가 자기 쥐를 거울 앞에 대놓고 대면하면서 칼로 그것을 잘라내는, 넓히는 이 장면이랑 배설하는 장면 이런 것들, 배설은 가능했겠네. 근데 칼로 잘라내는 것들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 주인공을 통해서 작가가 표출하려고 한 인간 존재의 혼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힘들었겠죠. 칼은 에리카를 뚫고 들어가고 에리카는 거기서 걸어 나오게 되는 거죠. 에리카가 거기서 걸어 나오게 되면서 에리카는 이제 우리가 상상해볼 수는 있죠. 혼란을 극복한 새롭게 태어난 에리카라고 상상을 해볼 수도 있죠. 어머니는 전형적인 나쁜 여자죠. 딸에게 나쁘다기보다는 가부장제 질서에서 남편을 살해한 여인인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딸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딸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남군화하는 형태를 취하지만은 그게 이제 둘 사이에 딸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번갈아 하는 그러한 정신분석학적인 교체나 대체가 일어나면서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근친상간 코드 속에서 여성에 고정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딸을 두고 클레어와 대립하는 형태를 취하죠. 그래서 이 에리카는 클레어와 어머니 사이에서 때로 남성 역할도 하고 때로 여성 역할도 하면서 하나이지 않은 역할과 자신의 정체성 이런 것 속에서 선택하는 과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순수하다기보다는 비교적 정신분석학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가족제도나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억압적인 어머니 속에서 지배와 종속,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분석도 되겠죠. 그런 억압, 그런 것들이 이것도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폭력의 구조가 인성과 그것과 결부된 욕망 구조를 비틀어서 왜곡되게 출현하는 것, 이렇게도 바라볼 수는 있죠. 이제 앞에 거는 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우리가 잣대를 들이댄다면은 이거는 그냥 인성 형성이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엄마와 모녀 간의 관계 설정이 딸에게 미치는 정체성의 문제, 존재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출현하는 성적 욕망과 구현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다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앞에 정신분석학적인 설명이 훨씬 더 흥미롭죠. 이제 이 책에서 다양한 코드들이 있는데, 주로 엄마하고 딸만 있냐면은, 이제 남녀 간의 코드도 있어요. 남녀 간의 코드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본질적인 소통 불가능성, 우리가 옛날에 대화 불능을 전제로 한 말 걸기를 시도함, 이런 거였죠, 그때. 둘이 다른 언어로 쓰는데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욕망 때문에. 본질적인 고독 때문에 남녀가, 여기선 남녀로 돼 있으니까 본질적인 고독 때문에 남녀가 서로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지만 둘이 욕망하는 대상 또는 본질이 달랐던 거죠. 다른 언어로 쓰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가 욕망을 서로에게 투사하지만은 서로 튕겨나오는 구조인 거죠.
소통의 문제, 남녀의 다른 언어를 통한 소통의 최종적인 좌절, 이런 문제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사디즘, 마조이즘 또는 사도마조이즘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거는 사디즘이나 마조이즘의 문제라기보다, 물론 이제 폭력과 결부된 권력 관계는 사도마조이즘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조금 구별해서 말하면 사도마조이즘 자체는 어떤 성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권력 관계죠. 근데 이제 폭력과 결부된 권력 관계는 그거를 성적인 사도마조이즘으로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로 에리카는 마조이스트가 아니에요. 마조이스트가 아니고, 그리고 사디스트라고 할 수도 없어요. 클레모하고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삐뚤어지고 왜곡된 방식으로 말을 건네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상대가 자기를 때려주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자기를 강간하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극단적이고 왜곡된 표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의 가능성을 상대가 알아채서 둘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표현 방식인 거죠. 예컨대 흔히 우리 헤어져. 우리 농담을 하면 그런 얘기, 여자의 표현법과 남자의 표현법 차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헤어져. 너 미워. 랄지 뭐라고 하지만 그 표현 속에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너 헤어져 그러는데, 그래 헤어져. 라고 하면은 이제 헤어지자고 했는데 헤어져서 근데 왜 여자는 성질을 내는가? 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여자를 마조이스트로 해석하는 것들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소통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여자인데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소통의 지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넘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거죠. 이것이 되면은 그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 너머를 알아봐 줄 것이야.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알아봐 줌으로써 우리의 사랑은 더 나은 단계로 갈 수 있어. 라든지 하는 그런 것이고, 남자는 이제 알다시피 다른 욕망을 꿈꾸고 있죠. 남자는 비언어적인 소통을 통해서, 즉 육체적인 소통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즉시 일어나는 합의를 원하는데, 여자가 원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전화가 와서 반갑게 받지만 에리카가 놀라잖아요. 에리카가 놀라는 것은 우리 내일 3시쯤에 다시 만나. 미안해. 라든지, 정확하게 어디는 까먹었는데, 오후 3시는 생각이 나네요? 그 정도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겠다는 거예요. 남자는 자신이 실현되지 못한 욕망, 자신의 몸속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토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절망, 그 다음에 여기가 스포츠맨으로 그려지는 이 클레모가 자신의 남성성을 표시하는 것에서 실패한 데서 오는 모멸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여자만 더 소통을 원하고 여자가 더 고차원적이고 남자는 짐승이고 1차원적이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소통 방식이 달랐던 것이고, 현실적으로 서로가 하나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면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사랑과 연애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죠. 에리카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걸어버릴 때는 그거는 합리적인 영역을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건 연애에서 자기가 건넨 전 존재를 우리 실존주의형으로 투기한 어떤 소통에 상대가 동참해 줌으로써 사랑의 영역에서 고양된 합의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성 작가가 쓴 표현을 하면 몸속에 꽉 차 있는 걸 뜨겁게 오래도록 쏟아내는 것, 요거에 더 집중이 돼 있죠. 근데 요거를 통해서 남자는 또 다른 소통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것의 선호의 문제. 여자도 이것을 원하죠. 여자도 이것을 원하고, 다만 이제 여자가 이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환되죠. 본인이 자기 몸속에 꽉 차 있는 걸 뜨겁고 오래도록 쏟아내는 것의 역할, 그러한 정체성에서 상대가 몸속에 꽉 차 있는 걸 뜨겁고 오랫도록 자기 몸속에 쏟아내주기를 바라는 상태로 전환하려는 시점인데, 거기에 섬세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충만한 소통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소통이 안 돼요, 두 사람. 애초에 남녀 간에는 소통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이 소설만의 문제인지 본원적인 이제 남녀 간의 소통 불가능성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자는 자신이 발기불능에 좌절했는데 그거는 상징적으로 거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이 거세당했다는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모욕에 대한 회복은 결국 여성을 성적으로 복속시키는 소통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성적인 코드와 여성적인 코드가 나오는데 뭐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성적인 코드는 권력과 폭력의 형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성적인 코드는 이제 소통과 공존이 나오지만 부정적으로는 질투와 독점 뭐 그다음에 배척 이런 것도 나타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쭉 깔려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이양 대립과 어두운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 비엔 사람들이면 느낄 수 있는 여기 보면은 이제 가끔 팬풍 얘기가 많아요. 팬바람. 그러니까 팬풍이라는 게 우리나라 영서지방에 이제 봄철에 나타나는 놉새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놉새바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일 거예요. 거기는 알프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팬바람은 산맥을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건조하고 뜨겁게 돼서 몰아치는 바람이기 때문에 불쾌하고 위협적이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그런 바람인데 곳곳에 팬풍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서 비엔 사람은 어쩌면은 느낄 수도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소설을 읽으면서 뭐 정서적으로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팬바람을 곳곳에 배치한 것들은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불안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이 제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보지는 못했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고딕 그녀와 명조 그녀의 차이인데 고딕 그녀는 조금 더 본질적이고 욕망에 노출된 그녀라고 한다면은 명조 그녀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외부적이면서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그녀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얼핏.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소통 불가능성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기표와 기의 불일치 같은 게 좀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흔히 언어학에서 잘 쓰는 표현으로 이제 뭐 기표가 기의 위로 미끄러진다 그러는 거고 근데 기표가 기의 위로 미끄러지는 거는 우리가 맷돌로 생각하면은 기표와 기가 돌아가서 의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어처구니라는 게 필요한데 어처구니를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는 건데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이 콩을 못 갈아요. 의미를 산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소통 불능에 직면하고 근데 이 소설에서 그 고딕 그녀와 명조 그녀는 기표와 기의 미끄러짐을 적어도 방지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앞부분에 고딕 그녀와 명조 그녀는 명백하게 다른 기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통해서 분열된 그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한 것 같고요. 각각 그게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지는 이제 조금 면밀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작가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하나의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고딕과 명조를 구분해서 표현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뒷부분에 가면 고딕 그녀와 명조 그녀가 사라져버려요. 고딕 그녀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명조 그녀만 있어요. 어느 순간 엄마와 딸의 관계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딸의 관계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화해하지 않고 곧바로 잠들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남자를 통해서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전환이 성공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칼은 에리카를 뚫고 들어갔지만 에리카는 거기서 걸어 나온다고 작가가 얘기하는 것에서 에리카의 소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이 집이라는 게 뭐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 나름 아닐까요? 꼭 우리가 성공적인 사랑과 연애, 성공적인 성애를 통해서만 인간이 자존감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고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걸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꼭 남녀가 결합함으로써 외부 사람들과 뒤섞이고 사회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섹스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만 사람이 여기선 여자가 행복할 수 있고 자기의 존재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남자가 없는, 섹스가 없는, 물론 이제 합의라는 삶은 좋죠. 그 고양된 영역에서 소통하면서 성적으로 서로가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면 물론 충분히 우리가 권장할 만한 것이겠지만 소통 불능과 서로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명백히 다른 이쪽 해안과 저쪽 해안에 서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저주하면서 서로를 욕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존재나 삶의 방식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결국 이제 모녀 간의 화해와 모녀 간의 집으로 어쩌면 행복하고 따뜻했을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게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뭐 그것도 해피엔딩일 수도 있다. 남자 없는 세상이 어떤 여자들에게는 더 나은 삶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 책을 읽는다면 칼은 에리카를 뚫고 들어갔고 이제 여기서 당연히 칼이라는 거는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이고 폭력적인 질서고 에리카는 거기에 자신도 뭐 남의 그 주머니에 뭐 유리병 조각 같은 유리잔 조각을 넣어서 폭력을 일삼고 뭐 등등등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각하는 상생하고 공존하고 대화하는 여성성의 긍정적인 가치 쪽으로 걸어서 나오는 형태를 취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키워드는 중요한 거는 앞에 면도칼과 고기칼 이 두 가지 칼이 에리카라는 여자의 뭐 각성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칼이 뚫고 들어갔지만 거기서 새롭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소설이 무슨 소설이냐 장르 얘기를 한다면은 성장 소설에 가까운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장 소설로 보기에는 이제 주인공의 연세가 좀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는 그러한 왜곡된 가부장제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대체하고 그러면서도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사회 질서에서 자신의 존재 전반을 알아가는 그리고 거기서 탈피하는 그리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나는 모습을 그렸으니까 뭐 성장 소설의 요소도 있죠. 성장 소설이라는 포괄적인 분석보다도 페미니즘 소설이다 확고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무슨 뭐 야하고 과격하고 뭐 이렇다느니 반페미니즘이니 하는 생각들은 깊이 읽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구멍이라고 비하하는 것이 비하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페미니즘이죠. 그런데 남자가 여성의 성기를 보고 구멍이라고 하는 것과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보고 구멍이라고 하면서 그 구멍에서 구멍 이상의 존엄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페미니즘이죠. 백인이 흑인 보고 니거라고 하는 거하고 흑인이 자기 자신을 니거라고 하면서 인간 정체성을 파악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